네, 안녕하세요. 26년 봄학기 강독 예술 수업 듣고 있는 이승훈이고요. 오늘은 4주차 과제로서 바우하우스라는 저희가 이번 주에 읽은 책과 그다음에 수업 중에 했던 토론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늘이라고 하기엔 이제 지난 2주가 그랬듯이 책의 전반적인 요약으로 또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 바우하우스라는 이름 자체는 저희가 2주차, 3주차 책에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도 이제 현대 디자인과 그리고 현대 어떤 예술 교육에 있어서 클래식이라고 할 법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던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술을 가르치는 어떤 학교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학교라고 보기에는 이제 거기 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만들거나 공예물을 만드는 공방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교육에 집중을 한 어떤 현대적인 공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장인이 있고 그 밑에 제자들이 있는 어떤 구조가 그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약간 공적이고 그러니까 행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인이 한 명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을 이제 그 교장이나 어떤 지도자의 목표에 맞게 불러 모아서 복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제 작품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공방처럼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우하우스라는 책은 전반적으로 어, 이 바우하우스라는 어떤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거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게 왜 어떤 역사를 거쳐서 생기고 부흥하고 또 망했는지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폐쇄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적인 억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고 저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몇 명 골라내면서 시기에 따라서 중요한 인물들을 몇 명 골라내면서 이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예술을 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커리큘럼을 짰으며 그것이 뭐 어떤 효과를 냈는지 혹은 그들끼리 어떤 이제 신경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경전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내외 네,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와 내부가 바우하우스의 외부와 바우하우스 내부 모두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이 깊게 얽혀 있는데 또 다시 한번 이제 정치는 이제 인간의 삶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이제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되짚어 볼 것인데 네네 잠깐 일시 정지를 했고요. 네, 되짚어 볼 것인데 그러니까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볼 것인데 처음에 바우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의 목표와 이제 그것의 야망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초대 교장이면서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 이 독일 물론 뭐 유럽 전반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독일의 이제 상황을 봤을 때 1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으면서 어떤 기계적인 공장식 생산이 이제 중요해졌고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기계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헨리 포드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식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던 예술적인 것을 물론 실용적인 가치도 있지만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만들었던 공예품들이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예술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서 멀어지는 뭐 기계의 차가운 그런 것으로 변모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의식으로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술계에서의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 별개로 이제 시대상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개변하고 있고, 전쟁 후에 어떤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뭐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어떤 네, 사회주의와 이제 자본주의를 사실 놓고 비교하면 조금 에러가 있지만 어쨌든 그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이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이제 정치적인 갈등도 계속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쟁 직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독일이 이제 독일은 패전 국가였으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그 말하자면 이제 과거처럼 그러니까 이 뭐지 공장식 어떤 공예라고 할까요? 공장식 생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예 이제 공장식을 배제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제 그러니까 공예품의 부흥을 불러일으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적인 공예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쪽과 혹은 이제 그쪽은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기계를 어떤 기계와의 약간 협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공장식 생산을 하되 이제 어떤 예술적인 요소들을 집어넣는다거나 혹은 이제 그 기계를 본받아서 이제 기계의 정신을 담은 예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우하우스가 최초로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어떤 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에서 그러면은 공예를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자라는 목적과 함께 사실 그 공예가를 키우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제 그 공장식 생산을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공예가들을 만들어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루피스의 뭔가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그 옛날 건축처럼 그러니까 부흥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그 옛날 건축처럼 옛날 건축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조각 혹은 그림, 그러니까 뭐 벽화나 뭐 천장화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종합 예술이었기 때문에 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술을 부활시키자 그런 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초기의 목적은 사실 당시에는 낭만주의적인 것, 실제 효과는 없고 이제 그 어떤 현대화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는 낭만주의라고 이제 비판을 받았었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고 네, 책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현대적인 그림을 사실 건축을 주요하게 생각을 했음에도 어, 현대적인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을 위주로 특히 이제 이텐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이텐이라는 어떤 사실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은 요새 속된 말로는 사이비 같이 이제 어떤 정신적인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뭐 예술은 너희 안에 이제 모두 잠들어 있고 이제 몸을 이제 통해서 뭐 깨우고 해서 이제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신흥 종교라고 할 만한 것을 믿으면서 이제 그거에서 나온 어떤 규율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거의 정신을 기반으로 예술 교육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현대적인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공예를 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왔지만 주로 이제 중심은 미술가들이 됐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공예가와 갈등도 생겼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미술가들 중심으로 이제 어떤 현대적인 미술이라고 할 것을 교육을 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은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하거나 혹은 이제 수익을 내는 부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현대적인 것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언급되지만 4년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년 동안인가는 이제 공식적인 전시회도 어, 좋은 작품이 없거나 해서 못 열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초기 이제 바이마르 시절에 바우하우스는 약간 그런 어떤 취지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교육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 공예가 흘러갈 방향을 찾아서 교육을 해내는 공예가들을 새로운 공예가 미술가들을 교육해내는 어떤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취지와 어떤 진행 방식이 조금 엇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어, 실적을 내지 못했다. 약간 처음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어쨌든 이제 그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미술과 공예 모두를 할 수 있는 어떤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되어서 졸업한 후에 학교로 돌아와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되고 그때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바우하우스가 데사우로 옮겨갔을 때인데 데사우로 옮겨갔을 때 그런 그로피우스가 이제 그런 걸 사실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재다능한 졸업생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교육자가 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데사우의 바우하우스가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 부흥을 위한 발판 같은 시절이 바이마르였다라고 이제 현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힘든 시기를 거쳐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치면서 이제 바우하우스가 어떤 좌익과 우익의 공격을 동시에 받았다고 하죠. 이제 공예품을 만들고 보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어, 근데 이게 사실 어, 뭐라고 할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비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실 좌익과 우익에서 모두 공격을 받았다는 게 이제 어떤 그 진보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어떤 공예품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정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사실 음, 어떤 특정한 측면만 보고 공격을 했다고 할까요? 우익과 좌익이.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을 어찌 보면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갈등과 이제 뭐 바이마르 시장 그런 바이마르의 경제적인 상황 사실 이제 바이마르에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가 바이마르를 중심으로 바이마르를 어떤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결국은 잘 안 수포로 돌아가고 데사우로 옮겨갔는데 이제 데사우에서 전시회도 열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건축 과목도 생기고 건설 과목도 생기고 그다음에 공방들에서도 개혁이 있었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졸업생들이 이제 교사로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우하우스 스타일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어떤 양식을 만드는 것은 사실 바우하우스에서는 오히려 지향하는 쪽에 가까웠지만 후대에 이제 바우하우스 양식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나오는 이제 뭐 칸디니스키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기하학적인 직선과 그리고 어떤 원색 위주의 색채 위주의 실용적인 디자인, 현대적인 물질들을 이용하거나 하는 어떤 현대적인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기하학적인 그리고 색채 중심의 실용적인 어떤 예술들이 나왔던 게 대사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호 시절에서는 나름 이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도 내고 하면서 꽤나 부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빼먹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어떤 예비 교육, 사전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들을 지원받아서 그 기본적인 교육들을 모두 받게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재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이 지금 현대 미술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태인이 담당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 중요한 자리를 그 학교의 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데사우 시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우하우스의 어떤 양식이라고 할 것들이 생겨났고 부흥을 했다까지가 이제 책의 중반부의 내용이고요. 후반에는 이제 베를린으로 넘어가면서 그 전에 사실 언급을 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데사우 시절에 그로피우스에서 이제 마이어로 교장이 바뀌는데 마이어가 이제 굉장히 어떤 기능주의적인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이 없는 디자인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어떤 냉철하고 기능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인 성향을 숨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던 바우하우스의 정치색을 깊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물들여서 실제 학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게 학교를 바꿨는데 그로피우스가 사실 이제 어, 이전에 바이마르 시절부터 계속 정치적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제 뭐 학교 재정도 힘든데 이제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뜻과는 별개로 어, 그 교장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어에게 뭐랄까 약간 떠넘기듯이
교장을 넘겨버리고 마이어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서 뭐 수업도 이제 딱딱딱 정리를 하고 이제 건축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더 현대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뭔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혁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좀 깊게 물들이고 하면서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어떤 현대적인 그리고 예술에서부터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방향성을 취하면서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마이어가 떠나고 미스 반데어 로에가 이제 교장이 되었을 때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 나치가 정권을 장악한 것도 굉장히 큰 이유였고요. 그래서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고 어떤 정치적인 것에 연루가 깊게 되면서 베를린으로 옮겨 그 학교를 했는데 한번 닫고 베를린에서 다시 열고 근데 그 이후에 결국 이제 나치에게 퇴폐 미술이다 뭐다 해서 이제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쇠퇴하게 되는 사실 이제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바우하우스가 해봐야 이제 진짜 길게 봐봐야 한 20년, 30년? 20년 정도? 네, 20년 정도 학교가 있었던 것이라서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20년을 하면서도 이제 데사우 시절에 우리가 바우하우스 양식이라고 할 만한 어떤 기능주의 혹은 이제 실제 역할에 가진 물건에 예술을 더한다는 디자인이라는 개념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그런 것이 거기서 이제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널리 퍼지게 되는 데까지의 주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떤 사전 교육이라던가 이제 기초적인 회화와 어떤 공예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실습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커리큘럼들 확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다. 특히 현대 미술사에 있어서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말을 조금 어, 횡설수설해서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책에 대한 요약과 바우하우스의 역사에 대한 아주 간단한 네, 요약을 한번 해봤고 제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